사실 의사들의 관심은 항상 질병이었고 항상 약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흥미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당뇨? 아니에요. 당뇨. 네, 지금 전 세계가 코비드19,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랑 글로벌 대전쟁 중이에요. 정말 전례 없는 이런 보건 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팬데믹 규모의 전염병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그런 재앙 중에 하나였어요. 일례로 그 1918년에서 19년까지 불과 1년 유행했던 그 스페인 독감. 그때 전 세계 인류가 16억이었거든요. 근데 기록을 보면 약 5억 명의 인구가 감염이 됐었고 약 5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3분의 1이 감염되시고. 그쵸. 근데 그 당시에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전쟁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는 얼마나 사망했을 것 같아요? 100만 명? 100만 원 넘었을 것 같아. 9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으로. 네. 근데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이 사망했구나. 비교가 안 되네,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가치에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논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그 엄청난 전쟁보다 이런 전 세계를 유행한 질병이나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유행이 인류에게는 정말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무섭네, 이거는. 네. 근데 지금 이런 세계 글로벌 팬데믹 위기에서 지금 의료진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싸우고 있죠. 이런 의료진들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정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는 결국에 제 생각에는 치료제 아니면 백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위생 이런 거는 감염 인구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 막을 수 있지만 결국에 유행을 길게 하는 대신에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이 이거를 커버칠 수 있을 만큼 환자가 폭발하지 않다 뿐이지 이 유행을 끝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그렇죠. 것뿐이죠, 지금. 결국에 이런 유행이 끝나려면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하나의 신약, 하나의 뭐 백신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15년의 시간과 2조 6천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약 하나가. 네, 그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음식이나 어떤 식재료나 모든 성분 중에 우리 몸에 뭐 좋을 수 있다, 이로울 수 있다, 어떤 질환에 뭐 이로울 수 있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모든 천연물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성분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건데 그런 이제 타겟 물질 5,000개에서 1만 개 중에 하나가 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사실 후보군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게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있을 때 신약이 하나가 나오는 거군요. 그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약 개발에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돈이나 연구비들이 또 투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그 물질이 우리에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 만큼 고용량을 투약해도 안전해야 돼요. 왜냐면 약이라는 건 나오면은 정말 수억 명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도 정말 뭐 수만 명, 수억 명이 맞을 수가 있는데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없는 약이지만 무엇인가 약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병에 대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약보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보다 좋고 안전하고 이 두 개가 안 되면 신약이 못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나오는데 15년의 시간과 2조 6천억 원의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약산업, 이런 신약, 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의사들의 관심은 항상 질병이었고 항상 약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진료보고 있는 질환에 대한 신약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나 그런 건 항상 가지고 있죠. 그렇죠. 항상 의사들은 이런 신약 개발의 최전선에서 같이 노력하기도 하고 그 약이 나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의 역사는 정말 우리 인류가 어떤 질병을 극복해 나가는 역사이기도 해요. 그렇겠네요. 항암제의 시작이 1,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독가스에서 출발했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지난번에 강지훈 교수님이 맞아요. 그 가스가 그 머스타드 가스라는 거였는데 에일대 교수 두 분이 루이스 굿맨과 알프레드 길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둘 다 맨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굿맨, 길맨. 네, 하여튼 그 두 분이 독가스가 정말 사람에게 치명적인데 독가스 노출되니까 우리 몸 세포 중에 백혈구나 이런 림프 조직이 좀 손상을 더 받는다라는 걸 착안해가지고 이거를 1943년에 항암제로 만든 거예요. 그게 처음 어떤 이런 항암제 시작이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던 물질이 처음 약으로 쓰여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약간 아이러니하네, 그쵸. 이거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당시 나왔던 항암제는 컨셉이 이거였어요. 더 빨리 자라는 세포들에게 손상을 준다. 그래서 보통 암세포의 특징이 더 빨리 자라고 계속 자라니까
얘네한테 손상을 줘가지고 얘네가 못 자라게 하겠다는 컨셉이었는데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점막, 그렇죠. 탈모, 네. 이 안에 있는 점막들도 많이 상하고 그런 것들이 손상을 받았죠. 그런 것들이 원래 빨리 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1953년에 모두 다 알다시피 그 크리카 왓슨이 DNA 이중나선 구조라는 거를 처음 이제 발표를 해 학술 논문에. 이러면서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 지도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설계도를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런 제약 산업이나 이런 우리 병을 죽이기 위한 과학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표적항암제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1999년도쯤 이제 이게 표적항암제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표적항암제는 이거예요. 암세포에만 보니까 특별하게 발현되는 단백질이라든지 특별하게 발현되는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얘네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암제가 얘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를 물론 더 공격하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어요. 얘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죽이게 되고 이런 약이 나온 이후에는 만성 골수백혈병이란 병이 있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골수 이식 아니면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는데 이 표적항암제가 나온 이후에는 관리하는 병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정말 일어난 거죠. 어마어마한 진짜. 발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에는 잘 모르셨겠지만 약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질병들을 극복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형외과 교수하고 있는 친구랑 이제 호흡기내과 교수하는 친구한테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런 항암제나 약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 2명 다 최근에 나온 면역항암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면역항암제는 노벨상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항암제의 어떤 시장과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가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가 성분으로 이야기 들으면은 펜블리즈몹이랑 리볼루맙이라는 이게 약제인데 이게 기전부터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막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의 면역력을 올려가지고 병을 이기자 약간 이런 컨셉들이 있었잖아요. 항상 얘기가 있죠, 항상. 네.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게 이 면역항암제예요. 이제 암세포들은 보니까 PDL1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네를 우리 면역세포한테 붙여요. 면역세포가 그럼 기능을 못해요. 암이 우리를 막 기만하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기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기전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 PDL1이라는 걸 붙이니까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내 몸인 줄 알고. 그쵸. 그래서 이 PDL1이라는 거를 이제 블러킹하는 그 약제가 이 면역항암제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알아서 죽이는 거죠. 그쵸. 이게 이게 얼마나 진짜 현장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냐면은 예전에 우리 폐암 환자들 있잖아요. 폐암 환자 중에서도 비소세포성 폐암 중에 예전에는 그 수술을 못하는 3기 이상이 되면은 보통 5년 생존율이 5%이 약이 나온 다음부터 처음부터 이제 이 약을 썼을 경우에 타겟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5년 생존율이 23% 이상 5%에서 23%. 사실 이거는 엄청난 큰 변화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이게 뭐 최근에 그쵸. 있었던 일이니까. 이 약이 나온 네. 이후로 이 항암을 하면서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연구가 더 되겠네요. 연구는 더 돼야 되는 거고 심지어 이 약을 처음부터 못 쓴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이미 1차 치료를 실패하고 쓴 경우에도 생존율이 5에서 15%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포기했어야 될 그런 생명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지 않게. 엄청난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 신약은 나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결국에는 혁신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공중보건의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다양한 이런 보건제약 분야에서 묵묵하게 일을 해주시는 분들을 항상 응원하고요. 그리고 이번 질병도 우리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뭔가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결국에는 있어요. 길을 찾아내겠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도 제약회사나 뭐 정부 각 기관들이 이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뭐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확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해프님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뭐 신약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큰 효과를 내지만 그 과정이 사실은 평균적으로 뭐 15년 비용은 2조 6천억이 든다고 하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냥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안정성이나 유해성도 충분히 검증을 해야 돼서 그래도 분명히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말 전례 없는 인적, 물적 자원을 쏟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해서만 100여 개가 넘는 후보 물질들이 지금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 7월 초에 3상 실험을 시작한 제약회사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10개 정도의 치료제와 2개 정도의 백신 물질에 대해서 지금 임상 실험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이제 처음보다는 점점점 많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알지 못하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면 미지의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걸 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 닥프도 이런 바이오 제약업계가 정말 힘을 내기를 응원을 하고요.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혁신 신약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신약의 어떤 개발 과정이나 새로운 신약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약속의 가치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학 회사들의 정보들을 모아놓은 그런 뉴스 이제 그런 걸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약간 얼리 어답터들이 빨리빨리 그쵸. 정보를 캐치할 수 있겠네요. 저도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이런 것들을 서칭하다가 이 약속의 가치라는 홈페이지를 보고 거기에 뉴스라든지 이런 신약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의 역사라든지 신약 개발의 어떤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번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약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지 얼마나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개발되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네요, 진짜. 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런 콘텐츠를 준비해 봤고요. 정말 어서 빨리 치료제 혹은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